옛날 옷이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됨됨이가 못나고 어리숙했습니다. 선비 집안이지만 조금 모자랐기에 공부는 뒷전, 집신을 삼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만든 집신도 영 볼품없어서 하루에 한 켤레 팔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가 삼은 집신을 보고 농을했습니다. 세상에나, 이리 잘 만든 집신은 내 살아 생전 처음 보네. 이렇게 잘 만든 집신이라면 한양에서 100푼에 팔리겠는걸. 선비는 젊은이가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돈과 먹을 것을 싸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길 한복판에 좌판을 깔고 집신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비의 집신에 관심을 가졌지만 값이 안양, 즉 100푼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록 한 켤레도 팔지 못했고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져 밖에서 먹고 자는 실정이었죠. 하루는 어느 대감집의 여종이 길을 가다가 선비가 집신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예뻤고 머리도 좋아 집안 어르신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에서 많은 사내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녀는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량시켜줄 수 있는 신분의 남자를 원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바로 자신 앞에서 집신을 파는 선비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 얼마인가요? 한 짝이 100푼, 즉 한 양이라네. 여종 역시 얼기설기 대충 짜놓은 집신이 한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설픈 집신을 파는 선비의 의도가 궁금하여 물어보았죠. 엉성해 보이는 집신을 한 양에 팔다니 정녕 제정신이십니까? 제정신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떠한가? 내가 만든 집신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내 맘이네.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자네는 사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그것 가지고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네. 그거야말로 고치지 못하는 고얀 버릇인 게지. 멍청한 줄 알았는데 제법 그럴싸한 말을 내뱉는 선비를 본 여종은 그에게 남아있는 집신을 다 살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여종을 따라 한 기와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대문도 높다랬죠. 그녀는 선비를 자신이 거처하는 행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앉자마자 집신 값을 달라고 독촉했는데 여종은 그를 잡아두고 싶어 말을 돌렸습니다. 어두워서 새마기 힘드니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그녀는 그러면서 좋은 술과 맛난 안주를 내왔습니다. 선비가 술과 안주로 배를 채우는 동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오늘 밤은 저와 같이 밤을 보내시지요. 여종의 말에 선비는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죠. 그러자 결국 여종이 나서서 그의 옷가지를 벗기고는 이불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선비가 일어나자 여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댁에서 사원 노릇을 하는 종이랍니다. 이제 당신은 저희 지아비가 되었으니 대감나리를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나리 역시 선비 집안의 태생이니 대감님을 뵐 때 절대 뜰 아래로 내려가서 저를 올리진 마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알았네. 내 꼭 명심하겠네. 그녀는 바로 대청으로 들어가 대감에게 아뢰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간밤에 지아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리께 인사 올리라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주인 대감이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호, 그랬더냐? 시시한 사내에게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한 너인데 대체 어떤 대단한 사내를 만났기에 하루아침에 서방으로 모신 건지 무척 궁금하구나. 어서 들여보내거라. 선비는 대감을 보고는 대청으로 올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모시던 사람들이 놀라 그를 끌어내리려 했죠. 하지만 선비는 꼼짝 않고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지방에 사는 양반이오. 비록 하루아침에 비부쟁이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뜰 아래서 주인께 절을 올릴 수야 있겠소? 절대 결코 그럴 수 없소. 이 말에 대감은 씩 웃었습니다.
저 대담한 배포를 보니 알겠다. 과연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내가 반할 만한 사내였구나. 그날 이후로 둘은 행랑채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여종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 좋지만 살이 어두운 것이 한 가지 흠이에요. 하지만 돈을 쓰다 보면 안목이 절로 높아지는 법이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선비에게 돈 한 꾸러미를 내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들고 나가서 저녁 때가 다 되어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가니 배를 고른 거지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적선하고 밥도 사주고 그러고 왔다네.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군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지요.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여종은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선비에게 엽전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선비는 매일같이 길거리에 거지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하루는 거지들에게 돈을 그냥 줘버리는 건 전혀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활터로 가서 한량들과 사귀는 게 낫겠다 싶어 술과 고기를 사서 매일 활터의 한량들과 나눠 먹었죠. 그리 며칠이 지나자 선비는 그들을 따라 활을 쏘기 시작했는데 운동신경이 좋아서였는지 몇 달 지나지 않아 10발 중에 9발은 맞출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리 시간이 지나고 활쏘기가 지겨워진 선비는 주변의 공공한 선비들과 왕래하며 사귀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부인이 준 돈으로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대주기도 하고 가끔 북과 먹 따위 문방구 비용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무식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여종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글재주와 활재주가 일취월장하여 묵과의 응시에도 합격할 정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구려. 그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무과에 응시해 보시지요. 선비는 여종의 말을 듣고 그해 묵과에 응시하여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합격 증서인 홍패를 받아오자 아내는 홍패를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무과에 합격한 줄 몰랐죠.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이번에도 선비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모아둔 돈이 1000냥이었는데 서방님께 모두 다 드리고 현재 남은 돈이 200냥쯤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흥청망청 쓰지 미사고 이 돈으로 행상을 해보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선비는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에는 소질 없다는 것을 알지 않나. 자네를 만나기 전에 집신을 한 양에 팔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물론 잘 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품목을 알려줄 테니 더 이상 그러한 불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대추에 관해 말했습니다. 올해는 대추 농사가 흉작이라고 합니다. 한데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대추가 실하게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서 대추를 비싼 값에라도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한가위 때 제사 지내는 집들에게 비싸게 팔면 분명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다고 대답한 선비는 바로 충청도로 떠났는데 하필이면 그해 가을 거지가 너무 형편없어 마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참상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선비는 대추를 살 돈을 모두 털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우리 또한 굶게 될 터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을 돕는 것도 재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녀는 그리 말하면서 다시 100냥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헌 옷가지를 사들여 함경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삼배나 인삼, 가죽 등과 바꿔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냥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번처럼 부질없는데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다른 물건들과 바꿔 오셔야 합니다. 선비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잣거리로 가 헌 옷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함경도로 향했죠.
함경도는 본래 면화가 토질에 맞지 않아서 무척 귀하고 비쌌습니다.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옷을 해 입지 못해 겨울철에 추위에 떠는 게 일상이었죠. 안타깝게도 선비는 그러한 자들이 눈에 밟혀 헌 옷가지들을 삼배나 인삼과 교환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옷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식에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많던 옷가지는 순식간에 동이 났죠. 선비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다가 순간 정신을 차리고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아내가 준 백냥을 헛된 곳에 다 써버렸구나. 헌 옷을 그리 잔뜩 들고 왔는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아내를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선비는 그리 자책하며 깊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벼랑을 뛰어넘고 돌길을 타고 들어가니 순간 빽빽한 나무숲 속에서 등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등이 밝혀진 집을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죠. 이런 야심한 밤에 위험하게 산을 타다니 제정신이십니까? 호환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들어오시구려. 선비는 노파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의 차림새가 형편없는 걸 보고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바지와 치마 한 벌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옷을 받은 노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녀는 자리에서 바로 갈아입더니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대접한다면서 밥상을 차려왔는데 찬으로 내온 나물이 다름 아닌 산삼이었습니다. 그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 나물은 대체 어디서 캐왔어? 근처에 도라지 밭이 있습니다. 때문에 귀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찬으로 내어드린답니다. 그렇다면 혹시 더 캐둔 게 있어? 그러자 노파는 산삼 수십 뿌리를 꺼내와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노파에게 도라지 밭을 한번 보여줄 수 있냐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그를 데리고 나섰는데 고개를 하나 넘고 나니 커다란 산삼이 널려있는 산밭이 보였습니다. 나리께서 제게 옷을 주셨으니 저 역시 보답해야겠지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도라지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산삼을 도라지로 착각한 노파는 큰 광주리 하나에 산삼을 가득해서 담아주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빠짐없이 얘기해 주었죠.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서방님이 적선을 많이 해서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지만 평생을 농사일을 해온 분이 산삼과 도라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마도 하늘이 감동하여 대신 보내준 산신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도착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바로 대감날이의 회감년이라 조정의 높은 어른들이 잔치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그분들하고 어찌 안면을 터서 조정의 자리를 내어달라고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당신이 가져온 산삼을 나눠드리면 될 듯 싶네요. 아내는 이튿날 아침 제법 굵은 산삼 5뿌리를 골라 안으로 들어가 대감께 바쳤습니다. 셋내의 지아비가 행상하러 갔다가 이걸 얻어왔기에 대감마님께 바칩니다. 이리 잘생긴 산삼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구나. 여봐라, 내 서방을 당장 불러들이거라. 이리 귀한 것을 내어줬는데 내 직접 보고 고맙다 말해야겠구나. 대감은 희색이 만연하여 선비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리 준비한 비단 번거지와 천릭을 남편에게 입히고서 들어가 뵙게 했죠. 이 차림새를 본 대감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림이더냐? 소인이 몇 해 전에 무과에 합격했습니다. 장사로 먹고 사느라 홍패를 숨겨두고 여태 대감마님께 아뢰지 못했습니다. 허허, 신수가 좋고 씩씩하구나. 이윽고 여러 벼슬아치가 차례차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대감 앞에 놓인 산삼을 보고는 놀란 눈으로 물었죠. 아니 대감님, 이렇게 희귀한 걸 혼자서만 드시려 하다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에겐 한 뿌리도 나눠주시지 않고 혼자 드시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은 평생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해야 재미있는 법이지. 혼자만 오래 살면 뭐 한답니까? 얻은 게 이것뿐이라서 그대들에게까지 드릴 수 있겠는가?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선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인이 가져온 행랑에 남은 산삼이 좀 있으니 여러 날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소인의 미육한 정성이니 사양 마시고 잡수어 저희 대감님과 한평생 오래오래 즐겁게 사십시오. 그는 바로 나가 남은 산삼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3뿌리씩 바쳤습니다. 그러자 신삼을 받아든 벼슬아치들이 너무 기뻐하며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한 산삼을 도라지 나눠주듯이 나눠준답니까? 대감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내가 아끼는 계집종 순이의 지압이라네. 향반 출신이네만 그래도 무과에 합격했지. 그러자 다들 나서서 말했죠. 대감님이 아끼는 그 순이의 지압이 이만한 무변이 아직 첫 볕을 한 자리도 못했다니요? 이는 대감의 허물이십니다. 옛기 이 사람아. 저희가 무과에 합격한 것은 나도 방금 알았다네. 해가 저물어 잔치가 끝나자 벼슬아치들은 술에 취해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가슴팍에 산삼 3뿌리씩 안고서 말이죠. 다음 날 여종은 남은 산삼을 약방에 가져다 팔아 2,000냥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속량하여 양인의 신분이 되었죠. 또한 잔치에서 눈도장을 찍은 선비는 산삼을 선물 받은 벼슬아치들이 밀어주어 얼마 지나지 않아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양인이 된 아내와 대감집을 나와 밖에서 함께 살았고 해로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